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게스트 있습니다. 네, 반가운 분이 와 계시죠. 네, 곽아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곽아람 작가님이셨는데 오늘은 뭘로 불러드릴까요? 오늘은 그냥 편한 대로 불러주십시오. 네, 곽아람 기자님으로 하죠. 우리 그게 사실은 저 자주 부르는 많이 듣는 이름이시긴 할 텐데 공부의 위로라고 하는 책으로 본인 책으로 출연하셨었는데 그 몇 달 됐죠 벌써?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그게 언제였지? 6, 7월 6개월은 안 됐어요. 한 4월 달? 4월이었나? 네, 4월 책이 언제 정도에. 나왔는지는 알잖아요. 3월에 나왔는데 그게 5월 5월 전이었어요. 그때 어린이날 특집 어쩔까 저쩔까 맞아요. 하다가 그래서 하다가 4월 달 4월이었나 봐요. 네. 네. 한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찾아주셨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녹음하고 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다 보니 더글라스 케네디를 좋아하신다는 네, 거예요. 저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YG가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을 한 편도 읽은 적이 없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저는 YG님이 정말 되게 순문학주의자이신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엄청 아니 높으신 분. 개뿔 되게 아니 개뿔이라니. 안순문학 됐다만이 읽거든요. 근데 더글라스 케네디를 안 읽었다 해서 우리는 둘 다 깜짝 놀라가지고 전 대중작가라서 무시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왜 안 보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그 제 기억에는 왼쪽 가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맞아요. 두 사람이 도끼눈을 뜨고 저를 도끼는 보면서 뜨지는 않았죠.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그냥 의아했지. 그러니까 놀랐죠. 어떻게 더글라스 케네디를 안 읽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더글라스 케네디 이것도 재밌다 이것도 재밌다라고 쏟아내는데 뭐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반전이 있다는 거. 그러게. 그래서 가장 먼저 빅픽처를 찾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이 나요? 줄거리가 봤던 책인 거지. 읽었구나. 그래 YG 정도의 다독가면 딴 책은 안 봐도 빅픽처 정도는. 근데 빅픽처가 나와가지고 막 한참 좀 유명해져가지고 많이들 네. 읽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제 독설기 제가 메모해놓은 걸 보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찾아 읽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뭐 그때 재미있는 책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빅픽처 다시 읽은 김에 두 분이 언급한 책들을 그냥 계속 따라서 네. 뭐 몰아서 몇 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전작주의자가 되신 거죠. 근데 방금 이렇게 대보니까 전작까지는 아니고 워낙 많이 써가지고. 한 3권 정도는 안 읽었더라고요. 그럼 훌륭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오늘 셋이서 더글라스 케네디 특집 방송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곽아람 기자를 모셨는데 방송을 하기로 한 다음에 알게 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만나봤어 실제로. 곽 기자가 네, 그쵸. 더글라스 케네디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다는 거야. 2013년입니다. 벌써 9년 전에. 네, 진짜 오래전에. 네. 9년 전이면 그래도 환갑 전이겠네요. 더글라스 케네디가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몇 살이었냐면 그때는 만으로 58세. 그러니까. 네, 만으로 58세였고. 그 지금 약간 힘 빠졌잖아요. 좀 그래요. 좀. 네. 한창 잘 나갈 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무슨 책을 냈었냐면 Five Days 그때 출간 기념으로 방한을 했었는데 사실 그 더글라스 케네디는 종합 일간지에서 다루는 작가는 아니에요. 대중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신문에는 이제 훈문학 작가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근데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대중 소설을 훨씬 좋아하는데 어떻게 제가 좋아한다라는 걸 이제 출판사에서 아셨어요. 근데 대중 소설하고 순문학의 경계는 사실 그러니까 칼로 저도 그렇게 빼듯이 생각을 할 안 수가 없는- 하는데 하루키는 왜 순수문학으로 근데 분류됩니까? 그분은 노벨문학상 약간 노미네이트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래갖고 그러니까 많이 유명해지면 경계가 막 허물어지는 거죠. 너 그때 기억이 나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미술 담당을 하면서 문학
이진을 하고 있었어요. 문학 이제 담당을 선배 밑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더글라스 케네디 책이 안 오는 거예요. 출판사에 전화를 했더니 어차피 릴리즈를 해봤자 신문에서는 안 쓴다. 그래서 릴리즈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정말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보내달라고. 보내주지만 기사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사실 그냥 좀 달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기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글을 쓰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오는데 인터뷰 하겠냐고. 내가 저요? 저 진짜요? 이랬더니 저 진짜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회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딱 1시간 있었는데 그 과가람 기자가 더글라스 케네디 실물 영접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이 8월 29일 날 업로드 되는데 그 시점에는 토크 콘서트 펀딩이 끝났겠군요. 그렇죠.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녹음하는 시점에 아직 100명이 안 되죠. 안 신청자가. 되죠. 네네네. 큰일 났습니다. 근데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넘을까? 그 JYP가 250석짜리 아트홀을 예약을 하면서 음악회 하는 공간을 어딘데요? 그 압구정동. 진짜 비싼데 하셨네. 안 비싸. 비쌀 것 같아. 안 비싸서 했지. 심지어 100석이랑 250석이 있는데 100석은 선점이 돼 있는 데다가 그쪽에서 가격이 똑같다. 거기 한 130석쯤 되는 네. 방하고 250석이 있길래 나는 혹시 작은 방 비었으면 좀 빌릴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 안 된다. 큰 방 써라. 그래서 큰 방은 우리 그렇게 많이 안 모이는데 그랬더니 아니 값도 똑같으니까 그냥 큰 방 큰 크게 놨죠. 여유 있게 쓰세요. 그래서 250석짜리를 예약을 하면서 저의 내심 목표는 반만 채워보자. 125석은 어떻게 잘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아직 이 시간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서 앉으면 또 꽉 차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라고요? 9월 17일입니다. 뭐 아직 많이 남았네요. 9월 17일 오후 3시 윤당 아트홀. 네. 그래서 우주미아님께서 토크 콘서트 홍보를 세게 부탁드린다고 댓글 남기셨는데 우리가 세게 할 능력이 없어. 근데 지금 텀블벅의 신청은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그런데 뭐 일정이 변경이 되거나 뭐 갑자기 또 마음이 동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소식을 늦게 알았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가고 싶다. 그러면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오실 수 있도록 자리는 분명히 많이 남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뭐 현장에 그냥 무턱대고 오셔도 돼요. 현장에서 현찰 박치기를.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이메일 보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 보내기 번거로우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 댓글에 그 비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또 운영진이 확인한 다음에 대댓글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네. 더글라스 케네디는 실제로 1시간 만나보니까 좀 까칠합니까? 아니요. 말을 정말 잘해요. 되게 친절하고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정말 이 사람은 글 쓰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되게 달변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뭐 이게 급하게 잡힌 인터뷰고 제가 다음날 오전에 미국 출장이 있어가지고 줄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저도 가능한 시간이 별로 없고 그 사람 본인이 바빠서 지금 짧게 만났다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바빴다는 거지. 그 일정을 맞추려고 해도 그날 그분이 공항에서 바로 오셨거든요. 바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에 한 5시부터 6시간 1시간 만났는데 왜냐면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국이어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왔는데도 출국하기 전에 마감을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날 해서 그날 밤새서 마감하고 갔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정말 달변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소설가들은 또 질문지 달라는 얘기도 잘 안 하지만 사전에 질문을 준 것도 아닌데 어떤 질문이든지 정말 막힘없이 해서 진짜 그러니까 딱 소위 말하면 그 YG님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말하는 그대로 쓰면 기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도 전 세계 매체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들어본 질문일 거야. 그 정도 되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더라라는 것도 사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로 다 알고. 한국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뭔가 코멘트하는 게 있던가요? 뭐 베르베르처럼 뭐 한국에서 유난히 잘 팔려서 기쁘다든지 뭐 한국에 뭐
응? 한국인을 등장시키고 싶다든지 뭐 이런 저 팬 서비스 같은 멘트는 안 했습니까? 그런 그때? 멘트는 제 지금 되게 오래됐지만 기사를 보니까 그런 멘트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했었으면 썼을 텐데 보통 한국 그러면 독자들이 관심이 늘 있기 때문에. 저 받아봤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열심히 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글만 보면은 약간 좀 삐딱선 이런 네, 느낌이 네, 있는데 네. 사람은 되게 친절하다. 네. 사람은 되게 친절해요. 근데 등장인물들이 보통 친절한 등장인물은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네. 되었든 약간 좀 뒤틀리고 이제 무언가 맞아요. 이제 자기 내면에 갈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이름을 잘 몰라도 빅픽처라는 네. 제목은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죠.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만 한 60만 부 이상 팔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케네디의 전체 작품의 총 판매량은 세계적으로 네. 1,400만 부? 1,700만 부? 근데 그것도 몇 년 몇 년 전 전이니까 기준으로. 네. 지금 뭐 한 2천만 부 넘었을 2천만 수도 부? 있죠. 책이 2천만 부 팔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우리 2만 부 팔리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만 부만 팔려도 뭐. 2만이 아니라 20만, 200만, 2천만. 2천만 부가 팔리면은 인쇄만 한 200억 이상 나오는 거니까. 네. 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이분은 참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계속 쓰시네요.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자기는 정말 매일 쓴다고. 공항에서도 쓰고 어디서도 쓰고 택시 안에서도 쓰고 항상 쓴다라는 그런 얘기를 인터뷰했을 때 했었습니다. 더글라스 케네디는 1955년 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55년생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만 70이 되는데 작가 데뷔는 사실 30대 후반이 되어서 맞아요. 네. 했고요. 데뷔작은 데드 하트라고 하는 네. 책인데 영국에서 한국에는, 나왔죠. 94년에. 한국에는 되게 늦게 네. 소개됐고 근데 놀라운 건 그 책도 700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 700만 부. 오, 저 너무 놀라워요. 저는 과가랑 기자님 기사를 보기 전까 인터뷰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데드하트가 나왔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 다음 편인 빅픽처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바람에 그 전작인 데드하트까지도 덩달아서 그냥 같이 많이 팔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드하트도 어쨌든 간에 꽤 인기가 있었나 보네요. 네. 데드 하트는 한국에는 늦게 소개됐지만 데뷔작이고 그게 94년도고요. 700만 부 팔렸다 그랬잖아요. 빅픽처는 두 번째 네, 작품. 맞습니다. 네. 97년 소설로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 그렇게 많이 팔린 작가인데 한국에는 무려 16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데드 하트로 히트를 치고 나서 16년, 빅픽처가 나오고 나서도 13년이나 지난 2010년에 처음 한글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출판사 관계자들은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글쎄요. 근데 빅픽처를 좀 읽어보면 이거는 무조건 진짜 몇십만 부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몇만 부는 팔리겠다라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왜 안 샀을까 아무도? 그러니까요. 원서가 1997년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그 2010년에 번역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밝은 세상 출판사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자도 대부분 이제 조동석. 대부분. 네. 네. 궁금하네요.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 2010년에 빅픽처가 나온 다음에 근데 나왔을 때도 그 밝은 세상 출판사에서도 긴가민가하고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시간차가 굉장히 긴데다가 나도 우리 출판사도 하는 사람이니까 밝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0여 년 동안 다른 회사에서 판권을 안 산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불확실한데 너무 이렇게 라이센스가 셌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2010년에 국내에 나온 다음에 진짜 국내에서도 그냥 뻥하고 터졌잖아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팔렸는지. 그때는 막 SNS가 이렇게 활발하던 그런 시기도 아니었는데 입소문일 거 아니에요? 입소문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일단 저는 사실 좀 일찍 본 편이긴 한데 네. 표지가 일단 예쁘고 네.
설정 자체가 좀 신기해서 아. 읽어봤는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주변 네. 사람들한테 야 빅픽처라고 재밌다. 네. 페이지 터너다라고 네. 이제 소개를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퍼져 나가지 않았을까. 그럼 JYP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서점에 가서 그냥 무슨 아, 저는 이제 보신 거예요? 서점에 한 달에 한 세 번쯤은 가서 이렇게 책 네. 구경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구경을 하다가 발견해서 스스로 사서 읽고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었더라고요. 진짜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언제 읽으신 빅픽처 거죠? 나온 다음에 전자책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전자책이 막 나온 다음에 뭐 전자도서관 이런 데서 대여도 가능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마다 소설 분야에서 항상 탑이었어요. 네. 이 빅픽처가. 아.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으로 찾아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데 이렇게 계속 항상 상위권이지 네. 이러면서 더글러스 케네디의 존재나 빅픽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상태에서 네.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곽 납니다. 기자는 뭐부터 봤어요? 저는 모멘트부터 봤는데 그것도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가 뭐 재미있는 책 소설 좀 소개해 주세요 이랬더니 거기에 댓글이 누가 더글러스 케네디 모멘트 엄청 재밌다라는 거예요. 거기 다들 댓글 정말 재밌다고 댓글이 달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모멘트가 2011년에 이제 출간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빌려봤어요 도서관에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빅픽처도 보고 다른 책들도 보고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모멘트가 재밌는 게 뭐냐면 빅픽처가 1997년에 나온 다음에 2010년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엄청 빵하고 터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밝은 세상에서 최신작. 이 더글라스 케네디 최신작을 바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원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2011년에 바로 나왔어요. 12년 2월에 나왔네. 네, 그러니까 2011 바로 거의 나왔어.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빅픽처를 읽은 다음에 뭐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어쨌든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날 맥주 마시면서 곽아람 기자님께서 계속해서 모멘트 재밌다고 네, 재밌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국내 출간 순서대로 읽었죠. 빅픽처 읽고 그 다음에 모멘트 읽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느낌의 소설이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했었습니다. 와이즈는 지금까지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얼추 그냥 꼽아 보니까 한 4권 정도 빼고 다 읽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을 그럼 나랑 뭐 별 차이 없는데? 네 4권 정도 빼고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뺀 거에 그 뭐 빅 퀘스천이라고 이제 에세이즈 논픽션도 있는데 네, 논픽션 안 그건 안 읽었어요. 보셨고 그 네네. 오로르 그 약간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 오로르 그것도 안 읽었어요. 예, 예. 글로 된 그 긴 소설만 놓고 봤을 때 4권. 저는 고온이라는 거 하고 안 본 게 없나? 저는 9권 정도 읽은 것 같네요. 집엔 책장을 이제 찍어왔거든요. 네. 네, 이제 찍어오고 또 본가에 가 있는 책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10권 이상 봤어요. 12, 3권 거의 다 본 셈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본 이유는 웃기게도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이제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 책을 읽어야지. 그 영어로 읽으셨어요? 영어로 읽은 책은 더글라스 케네디 책은 영어로 읽은 책은 없어요. 근데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 책이 전자책으로 다 일찍 나오기 때문에 저 많이 봤죠. 그래서 고 케네디가 한창 인기 있던 시절에 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본 측면도 있습니다만 뭐 뒤에 끝에 가서 결말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기대에 못 미친 작품도 있지만 그래도 다 기본빵은 해주는 믿고 보는 페이지 터너 작가였죠. 그리고 잊혀진 작가라고 하기에는 최근작들도 계속 있는 게 맞아요. 2020년인가 작년에 한국도 한 번 왔었죠. 작년에 오후의 이자벨 때문에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 기억에 작년인 것 같지만 그 봤었죠. 5, 6년 이상 한 권도 안 봤거든요. 저는 그냥 끊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뭔가 네. 뭐 네. 기분 나빠서 손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딴 사람도 좀 보자. 이 아저씨 이제 자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작품들이 설정도 그게 비슷한 게 아니라 많고. 한꺼번에 몰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꾸 자기 표절하는
뭔가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는 뭐랑 설정이 비슷하고 뭐는 뭐랑 비슷하고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거를 자기 표절이라기보다는 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옹호를 해주고 싶은 누구나 인생에 그래서 커다란 주제가 있잖아요. 픽업 단편지 픽업부터 고온 그다음에 오로르 오후에 이자벨 빛을 두려워하는까지는 쭉 다 안 읽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을 하기로 해서 빛을 두려워하는이랑 오후에 이자벨 최근작 2권은 이제 추가로 봐서 저도 뭐 한 서너 권 빼고는 다 본 사람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3명 다 10권 내외의 작품을 한 작가의 작품을 읽었다는 거는 나름 이 조합도 참 특이하네요. 일단 그 가장 최근에 나온 빛을 두려워하는이랑 오후의 이자벨은 셋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그 줄거리라던가 설정이 대충 기억이 날 테고 빅픽처도 다 읽었으니까 그건 워낙 유명한 빅픽처도 다 읽었고 그리고 빅픽처부터 그러면 최근에 그 오후의 이자벨이랑 빛을 두려워하는까지 자기가 읽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들 한 2권 정도씩 꼽고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줄거리나 이 설정이나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재밌었다는 느낌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옛날에 읽고 나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서 저 최근에 다시 읽은 책이 있어요. 올해 한 몇 달 안 됐어요. 저 위험한 관계를 다시 읽었거든요. 저 위험한 관계를 저 왜 좋아하냐면 그 주인공이 기자잖아요. 위험한 관계 저는 사실 별로였는데 저는 되게 여기자가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 여기자가 이제 그 40년대부터 시작하는 그게 위험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국 여기자가 영국 남자 기자 셀리라는 여기자가 토니라는 남자 기자랑 만나서 종군 기자? 네,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일단 직업적인 동질성 때문에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이런 맞아요. 곳에서 네. 처음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두 사람이 파견이 되는데 죽을 뻔한 걸 그 남자 기자가 살려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살렸네 맞아요. 이러면서 사랑에 빠지죠. 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기자는 미국 기자인데 아마 보스턴에 그 회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네가 굳이 영국 기자랑 결혼을 해서 영국으로 간다면 런던에 맞아요. 지국에 배치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서 되게 좋아하면서 절대 결혼 안 하기로 하고 나는 현장을 뛰는 기자로 평생 늙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여기자가 자기 커리어에 약간 핸디캡을 안고서 그냥 영국 기자랑 결혼을 하죠. 맞아.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우리 스포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스포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설정까지는 가능하지 맞아. 않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아무튼 지금 YG가 제일 재밌었던 거 뭐 2개든 3개든 골라봐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위험한 관계를 저는 위험한 꼽고 싶다. 관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또 하나는 또 뭐예요? 한 2권을 꼽자면? 저는 위험한 관계랑 아무래도 빅픽처인 것 같아요. 빅픽처는 디폴트예요. 디폴트. 하나만 꼽으라면 솔직히 저도 빅픽처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더잡도 진짜 재밌었어요. 더잡 진짜 재밌지 않아요? 더잡. 저는 빅픽처는 우리 셋 다 거의 탑 오브 탑으로 재밌다는 거 인정하고 그거를 빼고 제일 재밌는 거를 좀 골라본다면 위험한 관계랑 더잡. 저는 가물가물하긴 한데 일단 템테이션 재밌죠. 템테이션 재밌어요. 할리우드의 그거 재밌었고요. 더잡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저는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되게 재밌었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YG는 뭐 재밌었습니까? 저는 사실 그 2권 꼽으려고 그랬어요. 더잡이랑 템테이션. 근데 딱 그 느낌을 보면은 빅픽처, 더잡, 템테이션이 약간 비슷한 계열이에요. 욕망을 쫓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계열의 3권이 더글라스 케네디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고 뭐 시간이 되면은 뭐 오후의 이자벨이나 아니면 최근에 빛을 두려워하는도 좀 이야기할 가치는 있는 책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우이 이자벨이랑 빛을 두려워하는이 아무래도 최신작이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읽었기 때문에 옛날 책이 더 친숙하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즘 책이 더 친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지금까지 케네디를 한 권도 안 읽었다 그러면 빅픽처를 빅픽처를 그건 봐야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더글라스 케네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네. 뭐 망설이다가 혹은 뭐 그냥 흘러서 지나가다가 못 읽었다 이런 분들은 빅픽처. 아무따 빅픽처입니다. 그러니까 빅픽처가 사실 왜 되게 유명한 이제 성공적인 변호사가 어쩌다가 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게 돼가지고는 그 허름한 이제 사진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정 좀 얘기해도 네. 되지 않을까요? 이거 설정 얘기해도 되죠. 저 인터넷 서점에 다 나오는 네, 데 네. 원래 사진 작가를 꿈꾸었는데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성적이 잘 나오고 그 아버지가 너무 막 부모가- 쓸데없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 맞아. 부모가 너 변호사 해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하라고 하고 벤. 이제 본인도 약간의 모범생으로 그냥 부모가 제시해준 길을 잘 네. 따라가는 사람인 네. 거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바람이 났어. 하필이면은 자기가 동네 사람이다. 제일 재수없게 생각하는 동네 사람이랑 바람이 났는데 그 동네 사람이 사진 작가야.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놈한테 찾아가서 뭐 시비가 붙다가 되게 우발적으로 죽이죠. 맞아요. 이- 네. 여기서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는 계기가 있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아니, 기억이 맞아요. 안 나고. 아니 어떤 계기가 있냐면 이 이제 변호사니까 돈은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벌이는 좋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유명한 최근에 읽었지. 네, 맞아. 자신이- 응. 유명한 사진가가 되지 못한 욕구를 신상 사진기를 음흠. 사는 맞아. 걸로 계속 이제 풀어댔던 맞아. 거죠. 음.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재능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 사진 작가, 동네에 재수 없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사진 작가가 자기 와이프랑 바람이 났다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 이제 그 사실을 막 추궁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딱 그 대목을 건드리는 거죠. 너 되게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사진도 못 찍는 놈이 카메라만 카메라만 뭐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네. 뭐 10년도 더 된 옛날에 읽었으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도 그 포인트는 기억이 최근에 안 나네요. 읽은 YG는 네. 기억하는군요. 그러면서 이게 하면서 이제 분노가 확 폭발하는 그래갖고는 거죠. 사람을 죽였는데 헐 이를 어쩐다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짱구를 막 굴려가지고 또 변호사였으니까. 변호사니까 그래서 그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자기를 죽은 걸로 뭔가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그 죽은 사진가의 신분으로 위장을 해서 어디 몬테나인가 어디 이렇게 맞아요. 시골로 네. 떠나는 네. 그게 이제 기본 설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떠나서 이게 얼마나 유명한 작품이면 내가 아직도 기억을 맞아, 하겠어요. 맞아. 떠나가지고 뭐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하고 뭐 맞아. 이렇게 몰래 숨어 살다가 그냥 사진 찍는 게 취미니까 사진 좀 네. 찍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슬슬슬 유명해지면서 팍 뜨는.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이에요. 문제가 되는 네. 이제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면 안 네. 되는데 나는 네. 나 사람 죽였는데 신분도 가짜인데 여기서부터 이 뒤는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일단 뒤를 얘기를 하면 스포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케네디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이제 되게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들들 볶으면서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월가의 금융인이 되라고 아버지한테 들볶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본인이 빅픽처를 쓰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거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내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이제 답하기 힘든 질문이 What do you want?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질문을 갖고 있던 차에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그 맨해튼 근처에 본인이 살던 부유한 백인 동네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잘 빼입은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되게 막 비싼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나도 저렇게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구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그 테마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 사실 그 빅픽처가 소설로서는 더글라스 케네디의 두 번째 작품인데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더글라스 케네디가 한 20년 동안 써낸 소설들을 좀 많이 몰아서 봤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약간 원형적인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빅픽처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다른 작품들에서 때로는 확장되면서 때로는 축소되면서 이제 변형이 굉장히 많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냥 빅픽처에서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막 이런저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서 뭐야 다 스포 당했잖아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인터넷 서점에 책 속에 다 나오는 수준의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 디테일이 굉장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디테일로 있는 작품이고 저는 커다란 주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What Do You Want랑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더글라스 케네디 빅픽처 같은 작품은 특히 만약에 한 일요일 날 밤 9시쯤에 읽기 시작한다. 이러면 거의 망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날 출근 못해요. 일주일이 망합니다. 밤새. 그냥 밤새는 거죠. 금요일 날 저녁 때쯤에 읽기 시작하거나 뭐 토요일 날 맞아요. 낮에 맨정신에 읽어야지. 요거는 뭐 아주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 빅픽처에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설정이 하나 나오는데 불륜이에요, 불륜. 맞아, 진짜. 불륜. 네. 그러니까 때로는 주인공들이 불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 주인공이나 혹은 여자 주인공이 그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설정인데 더글라스 케네디 본인이 네. 그 첫 번째 부인의 불륜 때문에 결혼이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소설에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닐까. 더글라스 케네디 작품 속에서 불륜은 마치 한국 영화에서 소주가 등장하는 것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니 장면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그 빅퀘스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저는 유일하게 좀 읽다 왔어요. 소개된 그 에세이집 재미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는. 읽으셨어요? 저는 봤어요. 네. 그 에세이집의 내용이 나는 왜 첫 번째 결혼이 망가졌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두 번째 결혼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했더니 엄청 행복했다. 이 내용이라면서요. 뭐 그것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빅퀘스천은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저는 게 재밌던데. 재밌긴 한데 그 이제 대중 작가라는 어떤 낙인 네.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 네. 반감으로 책을 너무 어렵게 너무 폼재서 너무 막 문학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쓰려고 애쓴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뭐 그랬어요. 네. 저는 그리고 케네디 소설의 정말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는 이중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빅픽처도 그 이중생활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한 관계도 이중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런 거를 쓰냐고 그때 인터뷰할 때 물어봤더니 본인이 진짜 클 때까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광산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 사실 CIA 요원이라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조차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데서 오는 혼란과 갈등이 소설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오후의 이자벨도 그런 내용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게 자기 어떤 경험에서 오는 자기한테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거여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쓰고 또 쓰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키워드 중요한 게 이 불륜 그리고 이중생활. 뭐 불륜 자체가 이중생활이기도 그리고 하지만 아까 과가란 기자님께서 얘기했던 이제 전체를 꿰뚫는 문제의식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렇군요. 광산업이나 뭐 회사원으로 위장한 CIA 요원이 불륜을 저지르면 더블로 이중생활이군요. 그거는. 아하. 자 이번 주에는 더글라스 케네디라고 하는 정말
초베스트셀러 작가의 특집을 더글라스 케네디와 직접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곽아람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갈까요? 오늘 이 정도 하고. 네, 네. 그 댓글 뭐 몇 개만 소개하고 할까요? 개똥이 천재님, 깍 오프라인 모임 기대됩니다. 지방러이지만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오프 모임 관련 추후 공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방송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똥이 천재님, 오프라인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LMKO 땡땡땡땡님께서 안타까운 댓글 남기셨는데요. 북콘서트 소식 듣자마자 알람 해놓고 8월 1일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 토요일 5시는 수험생 아이의 수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랍니다. 두 분은 많은 일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현재 입시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은 행사지만 혹시 몰라 6장의 원서 중 한두 장은 경쟁률 추이를 보고 접수해야 할 수도 있어서 이번 달 내내 고민 중이긴 한데 어쩌면 참석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날짜가 그리고 시간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경쟁률 추이를 본 다음에 수시 원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수시 원서 접수를 그 시간에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분이 지금 어머니신지 아버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시기에 이런 딴짓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죠. 자제분이나 배우자한테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네.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진짜 죄송한 게 JYP는 진짜 관심이 1도 없고 저는 아마 몇 년 후면 관심이 생길 텐데 지금은 아직 동거인이 어려가지고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진짜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네요. 규빈이라 온 에스텔? 이런 아이디는 무슨 뜻입니까? 열혈 팬은 아니지만 꾸준히 청취하고 있는 팬의 한 사람으로 처음 글 남깁니다. 오프 모임 참석하고 싶었는데 저는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참석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네요. 다들 남은 더위 화이팅 하시고 오프 모임도 비록 저는 못 가지만 대박 나시길 바라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긴 또 토요일 날 또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 오프 행사는 금요일 저녁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요일을 바꿔봤는데 또 안 되는 분이 다음에 혹시 또 하게 되면은 일요일 날 일요일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일요일 날 하면 또 교회도 가셔야 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글라스 케네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